전하. 더 가보자. 전하,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적인 현상 또는 그런 성질에 대한 물리량인데, 그게 원인이 되는 물리량, 그거의 양과 종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있는 거고, 단위는 대문자 C로 쓰고 쿨롱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지금 쿨롱이라고 일부러 써놨어. 교과정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나는 그냥 쿨롱이라고 하거든? 프랑스 분이라 갖고, 법칙 이름은 또 쿨롱 법칙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전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입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하는 잡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입자는 잡을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 이 전기력을 설명한 법칙이 쿨롱 법칙입니다. 쿨롱 법칙이 그럼 전기력의 세기와 종류를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 방향이 아니라 종류라고 해놨어.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주의해야 되는 거 당연히 쿨롱 법칙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 화살표 뒤에 부호는 방향이 아닌 힘의 종류, 의미, 밑줄. 무슨 말이냐? 전하가 있는데 요거 이따가 문제 풀거나 할 때에도 분명히 주의를 해야 돼. A, B, C 이렇게 있는데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쿨롱 법칙으로 결과를 계산을 하면 양수가 나와.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쿨롱 법칙으로 계산하면 음수가 나와. 이거는 오른쪽, 이거는 왼쪽. 이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건 청력, 이건 인력이야. 어떻게 되는 거냐? B에 작용하는 걸 봐보면은 A, B 사이에서는 청력. 얘는 이렇게 작용해. C는 B한테 인력이 작용해.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쿨롱 법칙으로 계산 결과값이 나온 거 부호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력 항력을 계산을 할 때에는 한꺼번에 쿨롱 법칙으로 다 계산해버린 다음에 더하기 빼기 막 하면 안 되고 세기, 절대값은 절대값대로 그 다음에 방향은 방향대로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계산해야 된다. 이게 밑에 나온 거야. 항력 계산할 때 자,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전기력을 절대값, 크기, 절대값과 방향을 따로 계산한 후 나중에 알짜임을 계산해. 이렇게 붙여놓고 안 그럼 엄청 잘 틀린다. 그리고 전기력의 세기 자체를 또는 방향까지 넣어가서 미지수로 잡아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말은 뭐냐면은 쿨롱 법칙 자체의 식이 쿨롱 함수 들어가 있고 두 전하의 전하량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보통 얘가 안 바뀌어. 얘가 안 바뀌면은 뭐 어느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절대값을 x라고 두고 얘가 거리가 2배가 됐어? 그럼 그때에는 그게 4분의 1x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밑에 원자 기본 입자 아니야.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화학적 방법으로 나누는 걸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 입자 보면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원자핵이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 프로톤,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 뉴트론, 요걸로 구성이 되는 거고 원자핵 질량, 즉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이 진짜 작아서 원자에서 나갈 수도 있고 원자로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 그리고 이 전자는 원자핵과의 전기적인 인력, 쿨롱 법칙을 따른 힘이지 전기력. 요거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 정지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자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 있고. 원자라고 할 때는 전기적 중성이야. 왜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랑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절대값이 똑같은데 원자 상태라면은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랑 그 주변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 자, 요거까지 이제 다 알 수 있을 거야. 뒤에 원자 모델 변천사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각 이 학자들이 그분들께서 어떤 거를 발견을 해서 원자 모델을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지 요거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을 하게 된 실험 또는 그런 방식이 뭔지 먼저 돌턴은 별 얘기 없이 그냥 원자라고만 써놨어.
돌턴이 원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를 하고 정립을 했,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정립을 해놨지. 그 정립된 것에서 원자가 그냥 기본인 줄 알았는데 톰슨이 전자를 발견을 합니다. 음극선 반응 실험이라고 돼 있지. 음극선이 그때는 뭔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아. 전자의 지속적인, 연속적인 흐름이야. 자, 그럼 바람개비를 회전시킨 요거는 원래 요즘에는 물리에는 안 나오고 화학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바람개비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냐, 이렇게 바람 불 때 돌아가는 바람개비라기보다는 물레처럼 생긴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음극선을 쏴. 그럼 얘가 돌아가. 정지에 있던 애가. 자, 이거를 보면은 정지에 있던 애가 움직이네. 운동 상태가 변했구나. 그럼 음극선이라는 게 얘한테 힘을 가했다. 이거는 알 수 있어. 그리고 음극선이 적어도 전자기파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야. 전자기파. 빛이나 전파를 여기다 쏘니까 얘가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얘한테 힘을 가했다는 것은 음극선도 힘을 받는 거거든. 힘은 반드시 상호작용이니까 주고받아야만 해. 힘을 받는 거면은 자기는 저 질량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운동량으로 설명해도 돼. 이게 충돌해서 충격량을 가했다는 것은, 힘을 가했다는 것은 얘가 운동량이 있다는 얘기니까 질량이 있어야 돼. 음극선은 질량이 있는 무언가의 연속적인 흐름이다. 를 알게 됐고, 요거를 몰라도 뒤에 걸만 갖고도 질량이 있다는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이랑 자기장에서 힘을 받아서 휘어져 음극선을 쐈더니 전기장에서 얘가 너무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 전자기파는 전기장에서 휘어지지 않아? 그럼 이것만 보고도 전자기파가 아니구나. 게다가 힘을 받아서 휘어졌어? 그럼 얘는 질량이 있는 거네.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 그럼 마이너스일 수 있겠네 를 생각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N극이랑 S극이 이렇게 자기장에서도 얘를 쏴보는 거야. 그럼 전자가 음극선이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면은 전류는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셈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대고 우리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걸로 얘기하면 돼. 자기장은 지금 여기에서 N에서 S극 방향, 이게 자기장 방향, 아래 방향이지. 전류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흘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애는 칠판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힘을 받는 거야.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장이랑 자기장에서 힘을 받고 휘어지는 방향을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겠구나. 그런 입자가 모든 원자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린 이걸 전자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전자의 전하를 봐보니까 마이너스였지. 전하량 측정도 됐었어. 질량 봐보니까 너무 작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랑 질량은 따로 있어야 돼. 그게 구름처럼 뿌옇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고, 거기에 전자들도 서로 일정한 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왜냐하면 청력작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있죠. 페이지에는 전자는 바람의 비행 방금 얘기했고, 자기장에서 힘을 받아 휘어졌어. 그래서 전자기파라면 질량을 가지지 않으며 힘을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전자기파 아니구나. 그리고 질량이랑 전하를 비교를 해봤을 때 플러스 전하랑 질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구름 같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거기 그림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플러스 전하와 질량이 고르게 분포한다. 양전하의 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 플러스 전하와 질량은 진짜로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를 해야 되고, 전자는 떨어져 있는 게 균일하고, 이걸 균일하게 분포한다 하면 약간 애매해. 이런 부분은 전자가 균일하게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을 했습니다.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그 당시에는 알파 입자가 뭔지 몰랐어. 지금은 알고 있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이면은 전자보다 질량 어마어마하게 크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금박에다가 이걸 싸보는데 자, 지금까지 알던 원자 모델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쏘면은 알파 입자 질량이 전자 같은 애보다 훨씬 크니까 전자랑 부딪히거나 전자한테 뭐 인력 같은 걸 받더라도 별로 끌리지 않고 조금만 휘어야 돼. 조금조금 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예상한 대로 거의 직진을 하는데 진짜 일부분만 180도 가까이 튕겨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은 계산을 해보는 거지. 얘 이렇게 튕겨 부딪혔을 때 일단 얘가 튕겨서 나올 거면 얘는 플러스여야 되고 플러스인데 질량이 작으면은 오히려 얘가 튕겨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알파 입자, 이 헬륨 원자 핵을 다시 튕겨서 나오게 할 정도로 질량이 크려면은 원자 내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질량이 여기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아, 그럼 여기는 다 비어있는 공간이고 플러스 전하랑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한 점 그런 입자가 있겠구나. 이걸 원자핵이라고 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거의 그냥 통과해. 이게 대부분 비어있으니까 그래. 알파 입자는 금방 통과. 거의 직진입니다. 거의 직진. 대부분 비어있음. 여기 밑줄. 그다음에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180도 가까이 살아나는데 거의 튕겨서 나온 거야. 질량의 대부분과 플러스 하나가 매우 작은 지점에 집중. 여기에 밑줄.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뜨문뜨문 분포하는 게 아니라 원자 핵한테서 전기력을 받아서 주변에 분포를 하는데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다고 했어. 아무데나 어떻게? 그냥 적당한 곳에 적당한 빠르기면은 전기력 받는 그 세기에 따라 갖고 여기에서 원동하면서 돌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원자의 범위, 원자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한계점이 있어. 여기다 별표 3개만. 한계점.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 말한 대로 전자가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다면 혼자 있을 땐 크게 상관없거든. 전자 하나만 그렇게. 근데 옆에 다른 원자가 또 나와서 왔어. 특히나 기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상관이 없는데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는 반드시 얘한테도 영향받고 얘한테도 영향받게 돼 있거든. 휴대용 전기력 받는다고.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전기력 받으면은 얘한테 구속된 전기력은 약한데 통력은 그대로라고 너무 빨라서 밖으로 탈출해버려. 그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밀리는 전기력을 받았어. 안쪽으로 딱 들어갔어. 통력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전기력은 세져갖고 안쪽으로 흘려 들어가서 원자핵이랑 전자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없어져 버려. 근데 안 그러지. 물질들 봐보면 다 원자 잘 존재하고 있잖아. 원자의 안정성이 설명이 안 되고 전자가 이렇게 아무런 상태로나 아무런 에너지 값이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면은 얘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아무런 에너지나 다 방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봐보면은 아무 에너지나 방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보인단 말이야.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보어 원자 모형은 이게 교과서나 그런 데 가보면 에너지 궤 저기 전자 궤도에서 오비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 물리학에서는 오비탈은 전혀 안 다뤄. 화학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에너지 준위만 알고 있으면 돼. 준위라는 말 때문에 괜히 이게 어려운 내용일까봐 긴장하는데 이거 영어로 그냥 레벨이야. 내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레벨 1 다음에 뭐야? 몇 레벨이야? 레벨 2. 근데 1이랑 2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1이랑 2가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분명히. 흔히 때도 배우잖아. 수직선 여기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 그래서 레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값이 쭉 연속적인 게 아니라 에너지 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처럼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범위처럼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값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게 일단 양자 조건입니다. 전자는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상태. 이렇게 그 상태로만 존재 가능해. 그러니까 아무데나 임의로 존재 가능하다고 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수정이 된 거지. 그다음에 진동수 조건은 뭐냐? 그래, 전자가 그러면은 에너지가 바뀔 수가 있어. 전자의 에너지가 커진다면은 전자가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밖에서 흡수해 올 수밖에 없어. 전자의 에너지가 작아진다면은 그 에너지를 없애는 게,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어.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그 에너지만큼, 자기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광자, 빛으로, 전자기파로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 이때 광자의 에너지가 E는 하F 람다분의 하C가 나오는데 하가 플랑크 상수야. H라고 읽어도 상관없는데 플랑크가 독일뿐이라서 마스 플랑크. 독일어로 요 H가 하거든. 그래서 하F라고 읽고 F는 진동수. C는 안 쓸게. 그냥 광속이야 광속. 이거 써야겠다. 광속. 람다는 파자. 그럼 진동수랑 파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는. 진동수랑 파장은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미 배웠던 얘기입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자,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점은 읽어보기만 하면 돼. 수소만 설명이 돼. 다른 건 안 돼. 그 다음에 현대 원자론에서는 그래서 보호는 그러니까 원자가 다른 애들이 옆에 있더라도 계속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한 거고 특정 값의 에너지, 특정한 빛만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도 증명을 한 거다. 현대 원자로는 전자의 위치를 확률 밀도 함수, 확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확률, 여기부터 이 범위에 있을 확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준위, 다음 페이지. 준위를 넣어보자. 준위가 레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에너지. 에너지인데 전자가 안정적으로 그 상태로 그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값이야. 에너지값.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 가능한 에너지값 여기다 이렇게 쳐놓고 이걸 에너지 상태라고도 합니다. 근데 준위라고 한 이유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양자화 불연속적 줄. 실제 위치가 아니야. 그냥 에너지 값이야. 그냥 에너지 값이야. 진짜 그냥 전자의 에너지. 그리고 원소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요. 포텐셜 에너지를 이미 나한테 설명 들은 다음에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새로 설명을 할게.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뜻이 뭔데? 포텐셜 뜻이 뭐야? 잠재적인. 포텐셜 에너지는 그럼 잠재적인 에너지야. 포텐셜,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 없어. 예를 들어볼까? 옛날에 8점이었던 애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 모의고사가 아니라 대신 8점. 나지? 우리 8점이었어. 자! 희망찬 얘기를 해보자. 얘는 점수 몇 점이 나올 수 있어? 22점. 와, 개쩔지. 와, 그럼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92점이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포텐셜이 큰 거는 전혀 상관없어. 얘는 그럼 뭐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냐? 92점 오를 수 있더라도 점수가 올라야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포텐셜 에너지가 많더라도 이건 잠재적인 에너지라서 겉으로 드러나야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인 에너지야. 쉽게 얘기하면은 증가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뜬금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할 거라면은 E를 받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는 E라고 해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1. 그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1이니까 1을 받아버리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면 그럼 다시 자기가 받은 1만큼 에너지를 어디선가 흡수해야 돼. 그 받은 일이 다시 다른 걸로 뭔가 바뀌었다면은 자, 이걸로 생각을 해봐. 얘가 우주에 혼자 있어. 아무것도 얘한테 힘을 가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다른 애랑 뭐 상호작용, 힘 같은 거 주고받고 하나? 안 하지? 그럼 얘는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그때 저기 어디 멀리에 무언가가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났어. 얘를 당겨.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당기고 있더라도 당기는 힘이 작용하든지 말든지 얘랑은 무한히 멀어. 서로 관련이 없어. 그래서 관련이 없으니까 포텐셜이 0이었어. 근데 어쩌다가 그 힘 방향으로 움직였어. 자, 1 받았지? 포텐셜 에너지는 그럼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다시 얘기해볼게. 찍으면 안 돼, 이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받을 수 있는 일이야. 받을 수 있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야. 네가 받을 수 있는 용돈이 100만 원이야. 근데 20만 원을 받아버려. 받을 수 있는 용돈은 줄어들어. 줄어들어. 받을 수 있는 일이 여기에서 있었다가 얼만큼 있었다가 일을 받았어. 그 포텐셜 에너지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한 거야. 그래서 무언가랑 힘이 작용한다. 그 상태에서 그쪽으로 움직인다.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구속되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다시 얘랑은 상관이 없어질 거는 감소한 그 포텐셜 에너지만큼 흡수를 해야 얘랑 상관없는 자유선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이랑 전자가 있으면은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음수야. 에너지 값이 실제로 음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는 저 멀리 있는 녀석을 완전히 얘랑 상관없는 녀석을 기준으로 하니까 걔가 에너지 0.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감소해서 음수. 절대값은 커지겠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 음수의 에너지는 전자를 구속하는 에너지라고 이해를 해도 돼. 실제로도 그러한 얘기가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 에너지 준위 여기에서 가까운 준위에다 밑줄 쳐놓고 작은 낮은 준위 이렇게 써놔. 준위가 작다가 에너지가 작다야 그냥. 준위라는 말이 큰 의미 부여하지만 그냥 단계별로 떨어져 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 가까운 준위, 가까운 전자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체, 모든 물질,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원자 내에 존재한다면은 가능한 한 낮은 준위가 되려고 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려고 한다고. 근데 그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제한이 있어. 아무렇다 막 되는 게 아니라. 자, 먼저 n equal 1인 상태가 바닥 상태야. 거기에 오른쪽에 써놔. 에너지 최소 가장 안정적. 그리고 요 바닥 상태가 아니면은 전부 다 들뜬 상태라 그래. 그리고 양자수, n이 양자수입니다. 이게 무한대다 하면 이게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오른쪽에다가 써놔. 에너지 0. 밑에도 나와 있네.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낮은 에너지가 작은 준위 이렇게 밑줄. 그러니까 이게 구속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에너지 음수입니다. 낮은 준위부터 채워진다. 작은 에너지 값부터 갖게 된다. 에지가 남은 에너지 방출하고 작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고 한다. 무한히 먼 자유전자의 에너지가 기준, 이 무한대는 0 밑줄. 그래서 나머지 다른 전자들의 에너지는 음수입니다. 마지막에 두 밑줄. 큰 준위일수록 인접한 준위와의 차이 감소. 자, 그거는 그래서 양자수가 1인 준위가 이렇게 있어. 2인 게 있어. 그럼 3인 게 있으면은 얘랑 차이는 좀 더 감소한다는 거야. 결국엔 이렇게 돼갖고 어쨌든 저 무한대에서 2까지의 차이보다 얘가 더 커. 1, 2 차이가. 무조건 아래쪽이랑 관련 있는 게 에너지는 더 커. 무한대에서 2로 내려온 거랑 3에서 1로 내려가면 당연히 3에서 1로 내려간 게 더 에너지 커. 차이가. 그 다음에 전자 전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동하는 것도 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전자가 전이한다면은 실제로 이동도 하긴 해.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의 전이는 변화만 얘기하는 거야. 상태 변화. 무슨 상태 변화? 에너지 값. 준위의 변화. 그래서
준위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광자, 빛으로 홍수 또는 방출, 밑줄, 준위간을 이동, 여기도 밑줄. 준위간을 이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바뀐다는 얘기야. 실제 이동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값이 바뀌었으면은 내 에너지가 많아졌으면은 나는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내 에너지, 내 준위가 작아진 거면은 난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라고. 이때 중요한 게 그 밑에 전자와 강자는 반드시 1대1로만 에너지를 교환을 합니다. 1대1 동그라미 쳐서 별표 3개. 만약에 내가 더 높은 준위로 바로 다음 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준위의 에너지 값을 받기 위해서 10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해. 전자볼트가 일렉트론 볼트야. 에너지의 단위인데 너무 줄 같은 걸 쓰기엔 너무 작은 값이 나고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1 전자볼트짜리 10개 이건 흡수 못해. 5 전자볼트짜리 2개 이것도 흡수 못해. 9.9 전자볼트짜리 100만 개 와도 절대 흡수 못해. 무조건 딱 10 전자볼트만 흡수할 수 있어. 필요한 그만큼만. 11도 흡수 못해. 그 중에서도 10만 흡수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아니라 반드시 1대1로만 에너지 교환이 되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씩 남아있지? 이거 아까 맞췄을 건데 여기다 별표 3개. 이는 하이프는 람다분의 하씨. 그래서 높은 준위로 간다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낮은 준위로 간다면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스펙트럼 봅시다. 파장에 따라 나누어 밑줄 쳐놓고 자, 위에서는 계속 빛의 파장, 빛의 에너지, 빛의 진동수 이런 거 얘기를 했어. 방금 밑줄 친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말로 쓰세요. 빛이 가진 에너지 값에 따라.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눴다 라고 하는 거는 빛이 가진 에너지 값에 따라 나눴다 라는 얘기야. 자, 연속 스펙트럼. 말 그대로 연속. 그럼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 밑줄. 어디선가 그럼 빛이 방출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겠지? 거기서 방출됐다는 거는 빛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야. 이유의 밑줄. 모든 에너지값 방출. 백색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백열등 백색 아닌데요? 근데 모든 빛이 다 있어. 특정 빛이 좀 밝게 우리한테 보이는 거지. 다음에 별 색깔이 달라.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막 그래. 백색 아닌데요? 맞아. 근데 어차피 모든 빛이 다 있으니까 합치면 백색이고 특정 빛이 좀 셀 뿐이야. 방출 스펙트럼. 검은 바탕에 특정 파장의 빛 위치에만 밝은 선 밑줄. 밝은 선이면은 그 에너지만 방출된 거야. 특정 에너지가 방출의 밑줄. 고온이거나 방전관에 있는 원소가 방출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는데 고온이면은 얘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거기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많아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낮은 준위로 내려와. 다시 또 올라가. 고온이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 열에너지 흡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 이게 반복되는 거고 방전관도 비슷해. 방전관은 진공관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원소 기체를 채워놓고 전기의 에너지를 흘려보내. 그럼 원자들에 있는 전자가 전기 에너지 흡수했다가 방출, 흡수했다가 방출 이렇게 하니까 방출선이 보이는 거다. 흡수 스펙트럼 특정 파장 빛 위치에만 검은 선, 흡수선 밑줄 쳐놓고 특정 에너지값 흡수의 밑줄. 얘는 그러니까 일단 저 뒤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방출된 상황에서 에너지가 적은 녀석을 지나가니까 그 에너지가 적은 녀석이 특정 에너지값을 흡수하는 거. 저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는 거. 그리고 원소 기체도 항상 고체나 액체 아니야? 원소별로 선이 다릅니다. 왜냐? 원소마다 에너지 준위값이 다 다르니까.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이랑 방출선 동일해. 왜냐?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준위 차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 밑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그리고 마이너스 13.6 나누기 n제곱 있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n제곱분의 2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 이 원 자체가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라는 거야. 여기다 별표 3개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이거 봐보면 방출 스펙트럼이 기준인데 더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내려갔을 때가 기준이라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이냐?
3에서 2로 내려왔어. 그다음에 1에서 2로 올라갔어. 그럼 둘 다 목적지가 2였으니까 둘의 계열이 같은 계열이라 하면 안 된다고. 얘는 이때 흡수한 녀석은 2에서 1로 내려왔을 때 방출한 거랑 똑같은 거야. 방출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요때 흡수한 그 전자기파의 계열은 요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자, 암기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앞글자만 암기해. 일단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는데 딱 중간이 되는 게 가시광선이지. 그래서 목적지가 n 이퀄 2인 게 가시광선을 방출을 해. 가발로 암기하면 됩니다. 다음 n 이퀄 1로 내려가. 그럼 이거 2로 내려갈 때보다 에너지 더 많이 방출하지? 이게 자외선. 자라. n 이퀄 3인대로 내려갔어? 그때는 에너지가 좀 작겠네. 적외선이 방출이 되고요. 이때의 계열 이름은 파셴입니다. 프리드리 파셴. 자, 그래서 여기 자라, 가발, 적파 각각 동그라미 쳐놓고요. 암기 꼭 해놔야 한다.